테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경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행사 애플의 WWDC 짚어보겠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챗GPT를 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뭐 그 외에 뭐 보여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시리의 뭐 기능이 좀 더 확장된다 정도가 전부인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 정도라면 과연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 시장에 기대했던 것만큼 폭발력이 발휘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뭐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아이폰의 그 하반기에 확실한 수혜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게 물음표가 달리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지난 4월이었던가요? 아이폰의 실적이 올라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머지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회복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회복된 거 맞죠? 전월 대비해서는. 그런데 그 회복세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뚜렷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정도로 판매가 늘었지만 아이폰 중국 시장의 전체 점유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 중국에서 안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뭐 새 모델 나와도 잘 안 될 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뭐 이렇게 챗GPT를 붙여서 별로 의미 있는 그런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평가가 다소 좀 호평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좀 움직였잖아요. 뭐 OLED도 그렇고 핸드셋 부품주들도 그렇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일단 미국 시장의 종목들 흐름은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뭐 미국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부품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뭐 아이폰의 밸류체인은 뭐 아시아 쪽에 많이 걸쳐져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커버하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정도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날로그 디바이스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그래도 오늘 소폭의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안 좋았고 커버는 오늘 또 2%가량의 반등을 보이면서 각자 좀 개별 플레이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아이폰이 전체적으로 이 평가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신제품에 관련된 기대 효과가 떨어진다면 뭐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도 최근에 반등을 뭐 반납할 가능성은 없지만 왜냐하면 아이폰 16이 나오면서 당연히 뭐 교체 수요 같은 것들은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을 뭐 급락시키지는 않겠지만 뭐 반등의 한계를 좀 내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내 관련주로는 여러 종목들을 꼽을 수 있잖아요.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게 LG노텍보다는 BH였죠. BH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LG노텍도 비교적 민감하게 움직였고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에 뭐 더구전자, 자화전제 등 여러 종목군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부터 다 이제 급락해서 떨어집니다가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하면서 오르지 못했던 주가가 기대를 품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온 가격이 그렇게 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LG노텍이나 지금 뭐 BH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오늘 뭔가 한 방을 크게 팡 터트려줬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한 방이 없다면 제가 보기엔 뭐 이들 종목의 반등 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물론 뭐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상승폭을 뭐 반납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을까요? 네, 저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전저점으로 내려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중국도 어쨌든 가격을 내리면서라도 판매량을 지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니까 네. 뭐 계속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 얘기죠. 예전에 아이폰 점유율이 뭐 한 20% 됐다면 이제는 한 14, 15로 내려앉아서 거기서 이제 정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조정폭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가장 매력적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자화전자는 애플이랑 매출이 없었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향 매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주력 제품이 그 AF 액추에이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제품과 더불어서 그 폴디드 준과 관련된 그런 부품들이 애플 쪽으로도 늘어나면서 원래 삼성향 제품이 애플로 영역을 넓혔다라는 게 하나의 플러스 요인. 작년에 적자난 게
투자가 늘어나면서 적자가 난 거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네. 투자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난 거였는데 올해는 그 상각 비용이 없어지니까 투자 비와 관련된 그 효과가 없어서 그냥 베이스 이펙트로 자연스럽게 실적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플향 매출이 좀 늘어난다면 삼성폰이 최근에 뭐 크게 잘 팔리진 않아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부지어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 탑픽은 자화전자, 애플향이 아니라 애플도 있고 삼성전자도 같이 가고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 자화전자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애플 향으로 못 박아서 종목을 보면은 오히려 또 안 좋은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화전자, 애플도 하고 삼성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통로를 열어둔 종목, 이 종목을 또 탑픽으로 봐주셨어요.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볼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시장에 좀 무덤덤한 반응 미증시에서도 나왔고 우리 증시에서도 큰 파장이 있을 만한 행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봐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상당히 또 관심이 뜨거웠던 송전망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의 이 대규모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트리거가 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종목군들이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는 21선 또는 5일선이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단기 조정 끝난 건지 그리고 이 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좀 단기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으셨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꾸려 놓으신 분들께서는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꾸려 놓으신 분들께는 괜찮은 장세였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주가 약간 엎치락 뒤치락 순서를 바꾸는 모습들이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았겠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개장 직후에 좋았던 건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 설비가 역전했던 시기가 오전 10시와 10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원전 뉴스가 사실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랑 송전망 구축을 이제 41조 원 규모를 이제 MOU를 체결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섹터를 이제 뭐 기술적 조정을 맞췄는데 그 기술적 조정을 누가 맞췄냐에 따라서 제공량 타이밍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이슈에는 전력 설비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전도 괜찮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어제는 한 오전 10시부터 8시 반 사이 개장 전에는 이제 체코 원전 그다음에 탈원전 완전 폐기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8시랑 9시 사이에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력을 이제 만족시키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력 설비가 따라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전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한국전력이 이 인도네시아와 41조 원의 송전망 구축 사업 MOU를 체결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10시 반부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더 놀라운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옥석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크게 3개밖에 꼽아드릴 것이 없지만 전선 관련 종목들은 거의 8개에서 9개를 꼽아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 종목이고 매도를 한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전력 설비랑 전선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향후 뭐 저평가 매력도 있거나 향후 실적 향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우리가 보통 나열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HD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업이랑 LS일렉트릭을 꼽아 드리는데 뭐 이 투자하신 분들마다 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누이 거의 2달 넘게 가장 탑픽은 HD현대일렉트릭이다. 그 다음에 2등은 효성중공업이다. 3등은 LS일렉트릭이다 말씀을 드렸고 확실하게 작년 상반기에는 같이 잘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결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이 주요 매출차가 어디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보여줄 실적 퍼포먼스가 다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저는 탑픽은 일단 효성중공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손절을 잘 못하시거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립니다. 12개월 선행포가 제일 낮거든요. 그 다음에 HD현대일렉트릭은 자타공인하죠. 사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실적 퍼포먼스가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격해요.
살 때는 격하게 사고 팔 때도 격하게 팝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께는 저는 HD 현대 일렉트를 권해드리는데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들께는 이제 효성 중고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약간 쌍바닥 다지는 거 확인하고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전선주는 전 대쪽 같습니다. 가온전선이랑 LS 에코에너지는 이 LS 그룹주가 강세를 보일 때 강세를 보이죠. 근데 이 종목도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선주 중에서 사실 탑이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가 이제 국내에서 안정적 실적 나오고 있고 저평가 매력도 많이 갖고 있고 일진전기가 전선주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전력설비는 효성중공업, 전선주는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콕 집어서 주셨는데 그 기준은 수급에 있었네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또 반등 믿으면서 가봐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우리 이사님 25년 경력 있으신데 저도 한 9년, 10년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샀을 때 그냥 뭐 한 50억, 100억 순매수면은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겠지만 거의 800억, 1000억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공매도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환매수도 있다. 두들기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공매도가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위치가 단기적인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자금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봐주시네요. 전력과 전력 설비, 인프라 쪽 오랜만에 들어온 강한 반등 의미 짚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외국인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매도를 할 때 장 초반 1시간 동안은 거칠게 쏟아붓다가 어제는 또 장중에는 마치 어디 간 것처럼 추가 매도도 매수도 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게다가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어서 더욱더 이 외국인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전에 어저께 나타났던 특징부터 이번 주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만기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 상품이나 일정 부분 매매만 보면 이게 뭔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봐야 된다. 다만 어저께 가장 드러난 특징은 당연히 이제 만기 주간이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결자 확정이 9월물에서 급증을 했죠. 뭐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 마감되는 월물에서는 미결자 확정이 급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거래되는 9월물에서 미결자 확정이 무려 3만 개에서 지금 뭐 8만 개로 늘었으니까 5만 계약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 당연히 미결자 확정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대거 늘었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을 외국인들이 뭔가 좀 시장을 누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은 여전히 2700선에서 크게 떠나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그림을 한 번 더 보시죠. 네. 현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1일 어저께까지의 현물 매매 누적입니다. 최고치로는 20조를 넘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8조 정도를 여전히 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그러면 현물을 18조 사놓고 선물로 강하게 밀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게 적절한 전략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현물을 이 정도 샀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뭔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변동성을 좀 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공매도 자체가 안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선물 시장을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하락에 계속 그 방어를 하고 있는 약간은 뭐 중립적인 그런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월물에도 한 4만 계약 정도의 누적 선물 매도가 넘어왔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번에도 그 정도의 매물은 계속 같이 롤오버돼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재미있는 그림은 지금 주식 선물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주식 선물 보시면, 지난 한 6월, 5월 달이죠. 5월 말까지는 주식 선물 매도가 급증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사는데 개별 주식 선물도 팔고 선물도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어떤 변동성을 주식 선물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대금만 보시면 최근에 줄어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수량 기준으로 보면 확 줄었죠.
결국은 주식 선물 쪽에서는 일정 부분 손실을 보고 팔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별 주식의 어떤 변동성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들은 이걸 손해를 보고 줄이면서 다시 지수 쪽의 선물로 갈아타고 있는 걸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에서 이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두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만기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은 뭐 단기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 다만 개별 종목군들의 그동안 많이 쏟아부었던 주식 선물 매도는 상당 부분 축소한 만큼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종목들 플레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지수에 대한 매매보다는 여전히 종목 위주의 전략적 접근이 유효한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물에서 어제도 장 초반에만 10,000개약 넘게 팔길래 상당히 좀 매도 대응을 하나 보다 보수적으로 우리 증시 보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공매도도 안 되고 하니까 일정 부분의 해지 차원에서의 스탠스가 아닐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현물을 사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관망세 혹은 중립적인 포지션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종목별로 골라보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외국인이 그래도 좀 사는 종목군들도 있을 테고 여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번 주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만기일은 뭐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만기일은 지금 움직이는 베이시 동향 자체가 결정하겠지만 결국 금융투자의 현물 매물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만기 당일이나 만기 부근에서는 단기 반등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날이 FOMC와 결부되어 있어서 네. FOMC 결과와 더불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뭐 큰 변동성은 뭐 여전히 없다. 뭐 지수가 급등할 가능성도 없지만 그렇다고 급락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자, 또 하나 그럼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도 중요한데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차처럼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사고 있는데 여전히 26만 원, 27만 원에 갇혀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엔 확실하게 수출로 인해서 지금 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업종으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조선, 미용, 음식료 이런 업종들의 전체적인 접근이 뭐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실적에서 종목을 좀 골라보자.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덥죠. 덥다.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더위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료가 전체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습니다. 과연 음식료의 강세 어떤 쪽에 또 몸을 실어야 조금 더 시장 대비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 그렇다고 딱 빈과만 오르는 건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음식료 좀 봐주세요. 손 팀장님. 네, 이제 더 이상 음식료품은 가치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 옷을 입었고 여기에 테마주의 옷도 살짝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 보통 블랙아웃이랑 폭염 뉴스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내용이고 사실 변동성이 안 나왔으면 제가 준비를 안 했겠지만 변동성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이유를 붙이려고 한다면 이런 뉴스가 평상시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년 기온보다 약 3에서 4도 정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데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오던 시점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냥 반짝 잠깐 상승하고 말았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대장주들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평소에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까지도 낙수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종목을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 약간 전력 설비의 뒤를 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공통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적의 피크가 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는 돼야지만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삼양식품 말고는 다른 식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안 됐었는데
했었는데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종목들도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메일유업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롯데칠성을 좀 토픽으로 꼽아드릴 건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변동성이 나왔어요. 제가 메일유업을 꼭 일봉 차트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한테는 피해를 주는 뉴스인데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고 우리가 이 음식료품이라는 게 비싸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력설비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데이터 동향을 보더라도 온라인 쇼핑에 19.8조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음식료품이랑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안 나왔는데 보통 이런 뉴스 뒤에 따라붙는 게 엔겔 지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버는 돈 대비해서 필수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높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호식품이나 뭐 부동산 투자를 못하고 옷이나 음식료에 투자를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갈 수 높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두도록 하고 있고요. 식품이랑 전력설비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피크가 안 나올 겁니다. 단순히 테마로 안 움직일 거고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HD랑 이제 전력설비랑 전선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더 이상 연속적인 수급은 안 들어옵니다. 살 땐 사고 팔 땐 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가장 폭발적으로 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건 당연히 삼양식품입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어제 삼양식품이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뭐 농심이나 혜태 제과식품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니라 개인의 수급입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은 어디로 갔느냐? 아직 오르지 않은 식품주죠. 그래서 저는 줄을 세워드려요. 실적 퍼포먼스가 가장 많이 나올 거는 삼양식품이고 그 다음에 뭐 풀무원이고 농심이고 오리온이고 그 다음에 혜태제가 식품이고 그 다음에 메일유업이고 롯데칠성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여기는 이제 실적 퍼포먼스 100%고 네. 뭐 30%, 20%, 10%인데 확실하게 외국인과 기관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적 퍼포먼스가 덜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위치가 안전하고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매매를 잘하신 분들 제가 앞에 나열해드린 종목 매매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뒤에 나열해드린 종목을 유심히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